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그 위크엔드 리뷰가 한 주일 동안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내용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습니다. 북한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중거리이건 뭐 탄도미사일이건 전부 그 핵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일부 그 핵 테스트장이요, 풍계리의 테스트장도 문을 닫겠다 하는 북한의 발표, 그 발표에 대해서 한국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발표한 시점은 거의 같았습니다만은 뭐 오후 3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미국이 훨씬 계속 뭐 몇 시간 동안 다른 이슈는 전부 전하지 않고 이 내용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 50분쯤 북한의 발표가 나고 나서 50분이 지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환영을 했고 긍정적이고 뭐 앞으로 미팅에도 기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전에 처음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는 전부 텔레비전이 그 신문 매체보다는 무척 그 빠르게 계속 이제 그 보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발표다, 뭐 significant, 미국 말로요, 뭐 remarkable, 뭐 이런 단어를 막 그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분 지나면서, 그러나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좀 그 말을 다르게 하더군요. 아주 침착하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뭐 현재와 큰 변화가 없다, 국방부에서도 아무런 그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했고, 그 뒤에 이제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평소에 그 북한 이슈를 자주 다루던 언론에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 테스트를 더 이상 하지 않겠으며 핵 테스트장도 폐쇄하겠다. 이것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핵화 성명이 아니라 북한이 책임 있는 핵 국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냈다는 게 결국은 이제 모든 그 언론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변화가 없고 그 책임 있는 핵 국가가 되겠다, 핵을 파기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핵 테스트장을 클로즈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문제를 북한이 전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놀랍기는 하고, 당연히 이제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 놀랍다는 게,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결국은 김정은의 Art of Dealing with Donal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을 쓰고 늘 내가 그 협상의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도널드와 그 Art of Deal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의 그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함으로써 북한이 책임 있는 핵국가가 될 수 있는가?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믿지 않는 국가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할 그 필요가 없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 동의만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아주 그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기사를 보는데 한국에서 보는 것과 제가 미국에서 보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 큰 차이는 없겠으나 헤드라인을 뽑는 것은 그 굉장히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가 놀라운 발표다, 한반도 교착을 풀기 위해서 외교를 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김정은 더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필요치 않다고 발표 주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똑같은 그 기사를 본 그 워싱턴 포스트는 물론 놀라운 발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핵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핵을 이 정도로 보면은 동결하겠다는 거예요. freeze 하겠다는 얘기지 이것을 destroy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destroy나 give up이 아니라 freeze,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그 핵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대로 그 발표를 한 대로요. 그 노동당 뭐 전원회의에서 일치했다고 하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노동신문을 보실 수 없을 테니까 제가 todayus.com의 원문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해두겠습니다. 김정은이 발표를 한 대로 북한이 이제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 더 이상은 이제 핵 실험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한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벤자민 그 실버스타인이라는 교수고 그리고 역시 그 동결한다는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에 있는 무기 컨트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런 그곳의 그 데릴 그 캠벨 같은 북한 전문가는 이것으로서도 비핵화로 가는 아주 그 작은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 하기는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요. 테스트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전날도 역시 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한미군 철군 뭐 이것도 뭐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틀 연속 양보한 듯 보이지만 이거는 기존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 테스트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중단을 했었고 핵 테스트장 문을 닫겠다고 한 것도 그 풍계리만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풍계리가 지난번에 6번의 핵실험을 그곳에서 했고 그 위성 사진으로도 나왔고 중국에서 걱정한다고도 하는 뭐 집안이 낮아졌고 그쪽이 완전히 말하자면 그 노후화돼서 당연히 그 클로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이런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은 만족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제 전술을 써서 미국이 북한이 이 정도까지 알아서 다 뭐 테스트 안 하겠다고 하고 뭐 핵시설을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좀 삐딱하게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미국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대화를 북한과 할 수밖에 없도록 또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위치를 찾는가 하는 그 같은 그 전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철군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 번도 미국으로서는 그 주한미군 철군을 테이블 위에 올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그랬고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도 92년 그때도 북한이 이제 특사를 보내서 미국에 주한미군은 주둔해도 좋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양보한 듯 보이지만 이미 미국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북한이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어쨌든 미국식 표현으로 significant한 그런 발표는 시간 벌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재를 그 약화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핵실험 뭐 다 할 만큼 해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병진 정책을 얘기한 경제 쪽에 포커스를 두겠다. 경제를 잘하려면 외국 자본도 받아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투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핵을 포기한다는 의도는 없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결국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면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적절한 인센티브가 문제다. 결국은 미국이 뭘 해주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빅터 차.
주한 그 미 대사 그 내정자였다가 결국은 뭐 없던 일로 돼버린 빅터차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뭐 안보를 보장해 주는 거, 평화 조약으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교 정상화와 함께 국교 정상화가 그 평화 조약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겠죠. 뭐 국교 정상화야 뭐 양측에 그 대사관 두고 대사 두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경제 지원. 그래서 어제의 그 북한의 그 발표는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굉장히 놀랍고 사람들이 혼돈을 하기가 쉬웠어요. 그 핵을 파기하겠다는가? 절대로 핵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지금과 똑같기는 한데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그 art of the deal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었던 문제가 이 북한 이슈인데,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꿀 것인가? 그게 이제 평화조약으로까지 가는가?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제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국제사찰단을 북한이 받아들일까? 하는데 국제사찰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 말하기가 애매한 게 뭐 플루토늄 생산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뭐 그 핵시설을 완전히 100% 디스트로이 한다는, 파괴시켜 버린다는 말도 없었고, 다만 핵 테스트를 안 하고 일부 핵시설장을 폐쇄시킨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 조심히 그 더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조차도 뭐 국제사찰단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지금 한국에서 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나 청와대의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과 미국을 그 다니면서 뭐 김영철도 저쪽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이제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잘해온 거죠. 그런데 그 정전협정, 휴전협정, 평화조약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그 조약까지 가려면 쉽지 않다는 것. 중국과 미국이 결국은 함께 사인을 해야지 된다는 그 부분이요. 북한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한국은 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끝내는 걸 원치 않고 계속 뭐 하겠다고 하고 버티고 하면서 한국은 이 휴전 조약 사인하는 데서 그 휴전을 원치 않았으니까 빠졌었기 때문에 중국, 미국, 북한 해야지 되는 것이고, 중국도 뭐 지금 환영은 하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또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글쎄요, 평화조약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생각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얼굴을 좀 마주보고, 그것도 기분 좋게 서로 조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존중한다고 하고 북한도 미국을 존중한다는 것을 이미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제의 발표까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마이크 폼페이오 지금 CIA 국장, 국무장관 청문회, 인준청문회를 받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굉장히 뭔가 그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면서 외교 채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외교 지금 국무장관이 될 사람입니다마는 정보국에서 보내서 뭔가 아무튼 잘해왔다는 거죠. 이 마이크 폼페이오도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을 해서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요. 86년부터 91년까지 육군이었습니다. 걸프전에 참전을 하진 않았지만 걸프전 당시에 육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군대 경험도 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하게 북한에서도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가 있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마이크 폼페이오가 가지고 온 어떤 것에 따라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수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는 그 확인이 되는 거죠. 그 폼페이오가 미국의 그 부활절 그 주말에 갔고, 그게 이제 김정은이 그
한국 공연단이 왔었을 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고 그 스케줄을 바꿔서 공연단 날짜를 그날 갔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폼페이오를 만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그 회담에 가능한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고 어제도 이제 북한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압박은 계속하겠다. 그리고 뭐 회담에서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 개의 한국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게 사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과 그 북한의 그 정전 그리고는 이제 평화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의 그 축복을 갖고 있다. 그 They have my blessing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락해 준다는 얘기예요. 참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휴전 그 당사국이 미국, 중국, 그 북한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려고 내가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밖에는 그 미국에서 관련 뉴스로 한국에서는 계속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노벨 평화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은근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히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그 커서 한국 리더의 큰 그 비전을 실현시켜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표현인데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북한을 무조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폭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그 확신하고 있는 그 한국의 그 평화를 위한 그 길로 미국에는 때로는 굴욕적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그 인격적인 성향은 맞지 않죠. 비슷하지는 않죠. 맞지 않는다는 기보다 비슷하지 않지만 늘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잘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자신을 그 낮춤으로써 내 한 몸 낮춤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자아를 잔뜩 부풀려 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해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한다라고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경제 제재를 밀어붙인 그 자체는 굉장히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나라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잘 그 운전을 해왔다. 주요 운전자로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정은 그 북한의 그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북한이 변한다. 북한의 지도부가 변했다. 이제 그 김정은은 5년 이상을 스위스의 학교에서 여러 언어를 배우면서 학교 공부 자체의 그 공식 언어는 영어였고 그리고 동생도 비슷한 기간을 역시 그런 그 교육을 스위스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세계적인 접근 같은 것이요.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세상 그리고 북한도 다른 그 북한을 꿈꾼다는 것 본인이 또 그리고 나이가 워낙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한참 가야지 되잖아요. 개방과 소통 세계화 그리고는 이제 그 북한 안에서 그 우물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북한도 세계 속의 국가 이런 것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죠. 스텝 바이 스텝. 그렇지만 너무나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의 불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심해야지 되는 그런 시각들은 여전히 그 존재를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포춘의 2018년 리더 가운데서 1, 2, 3, 4, 5 안에 대통령 아니 정치인은 딱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플로리다주의 총기 규제를 원하는 학생들, 두 번째가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두 사람은 뭐 세계의 특히 이제 그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그 일들 또 돈도 쓰고 있어요. 세 번째가 미투 무브먼트, 네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뭐 경제
뭐 재벌과의 뭐 어떤 결탁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북한 문제의 운전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해서 넘버 4였고요. 넘버 5가 케네스 프레이저라고, 이 사람은 미국 그 제약회사 멀크사의 CEO인데 미국 제약회사 CEO가 흑인이 된 것도 없을 뿐더러 흑인으로서 미국의 그 대통령 제조업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속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제조업위원회의 위원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인 우월주의자와 그 반대되는 측이 뭐 비슷한 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반대했어요. 거기에 반대하면서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백인 우월주의자가 뭐가 좋아 하면서 대통령 제조위원회를 콱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없어지지 않았던가요? 하도 일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 11번째가 메리 베라라고 제너럴 모터스의 CEO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의 제너럴 모터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이 사람은 또 여성이라는 게 다른 거죠. 케네스 프레이저 그 멀크사의 CEO는 흑인이고 메리 베라는 제너럴 모터스의 CEO인데 자동차도 터프한 업계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CEO가 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18살인가부터 이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했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너럴 모터스 그 학교, 직업학교, 대학교 비슷하게 해서 뭐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 학교 나오고 나중에 무슨 뭐 다른 뭐 명예 학교 뭐 이런 것은 다녔겠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이 여성을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아무튼 이윤 추구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뭐 어느 나라 유럽 지금 중국하고 인도를 빼고는 다 수익이 안 나니까는 문을 닫아버리거나 뭐 줄이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되는 데만 하는데 왜 그 잡지 포르춘은 이 여성을 넘버 11으로 올려놨는가? 죄송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CEO를 자동차 업계의 CEO가 여성이 이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109년이나 된 회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전기 자동차를 제너럴 모터스가 어느 그 자동차 회사보다도 이걸 빨리 이렇게 그 해서요. 테슬라의 모델 3보다도 더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뭐 당연히 테슬라가 지금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더 보급률도 많게 하고 이 전기 자동차에 애를 썼고 그리고는 그 이윤 추구에 성공을 했고 그만큼 전기 자동차가 지금 뭐 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의 그 피아트 같은 전기 자동차 굉장히 예쁘거든요. 미국 돈으로 한 32,000달러 리베이트 연방 정부에서 주는 거 빼고 그 정도면은 벤츠 전기 자동차 B 클래스가 39,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 피아트가 32,000달러면 작은 차고요.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주에서만 그 팔고 있는데 이런 그 전기 자동차 한 대를 팔면은 뭐 14,000달러를 손해를 본대요. 아직까지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제너럴 모터스도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도 않고 많이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 엄청난 이득을 보지는 않지만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너럴 모터스의 CEO를 넘버 11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는 세계를 가져가는데 의학계 그리고 이제 뭐 테크놀로지 제조업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굴뚝 제조업이 아니라 미국은 뭐 슈퍼컴퓨터 제조업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휴렛 패카드가 그 옛날 휴렛 패카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휴렛 패카드에서 그 옛날에 컴퓨터 만들기 시작해서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지금은 그 이후에 뭐 델 무슨 컴퓨터 이름도 모르는 컴퓨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그 부품 조립하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컴퓨터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휴렛 패카드는 요즘 뭐 만드냐면요. 슈퍼컴퓨터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국이 해나가야지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베라 CEO는 넘버 11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뭐 시사주간지 타임에도 그 대통령 올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뭐 중요한 인물로 근데 시사주간지 타임은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아베 신조 뭐 다 올라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한국과 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미국에 관한 위크엔드 리뷰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사람 뉴스메이커 되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임스 코미 대통령에 의해서 러시아 스캔들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당한 본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일리가 상당히 있는 제임스 코미입니다. 책을 내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코미를 특히 공화당에서 많이 비난을 하는데 민주당의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등록된 공화당도 아니고 등록된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원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민주당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로서 개인으로서 또 방송하는 사람으로 볼 때 제임스 코미는 사실은 자신이 속한 그 조직을 지키려고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증거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 FBI를 했지만 그 전에 공화당 대통령 때도 다 그런 일들을 해온 사람이에요. 존 애쉬크로프트라는 연방 법무장관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을 때 이라크 전 한창이고 할 때 그 법무부에서 그 아래서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 아래서 일하면서 딕 체니 부통령과 되게 싸웠어요. 공화당이잖아요. 이 사람도 공화당이고. 딕 체니 부통령과 엄청 싸우면서 뭔가를 월권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병원까지 달려가서 막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FBI에 대해서는 그 말에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제 발표를 하고 나중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코미가 자신이 쓴 책에 보면 하이어 로열이라는 책에 보면은 FBI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컸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FBI가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그 대통령 자체가 합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까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까요? FBI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더 좋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꾸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잊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임스 코미가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의 FBI를 포함한 CIA 한 10군데 정도의 정보국이 공통적으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자꾸만 도널드 트럼프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다닌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그 얘기는 안 하죠. 그 얘기는 안 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보면은 제임스 코미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해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사실은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 것도 사실이고요. 조사를 기본적으로는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다 하고 그 당시에 발표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제임스 코미라는 사람은 전부 지금 욕을 먹는 사람인데, 책을 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제대로는 너무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아끼고 그 사람 좀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라 했던 마이클 플린 같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 전화가 왔는데도 6일이나 엿새나 리턴콜을 기다리게 했다고 또 판단력이 이상하다고 본인의 머리끼를 가리키면서 마이클 플린은 여기가 이상하다고, 판단력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둥.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마이클 플린을 보호해오다가 러시아 문제 블라디미르 푸틴과 겹치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푸틴이 본인이 러시아에 가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묵었던 리츠칼튼 호텔에 그 호텔에서 매춘부 2명에게 그들이 묵었던 여기에 소변 봐라.
이렇게 했다는, 내가 도대체 그런 일을 도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정하면서. 근데 푸틴이 나에게 러시아 매춘부들을 예쁘다고는 했어. 이 얘기는 또 했다고. 그것까지 이제 그 코미의 메모에 써 있는 겁니다. 코미의 메모는 왜 나왔냐면 대통령을 뭐 몇 번 만났는데 몇 번 만나는 동안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오바마나 뭐 부시나 이 사람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다 일을 했으니까요. 법무부와 FBI에서 다 일을 했으니까요. 너무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충성을 자꾸 강요한다던가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정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메모를 남겨야 되겠다고 메모를 남겼고 이 메모의 일부는 그 당시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법대 교수에게 줘서 그 법대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말하자면 흘렸고 지금은 이제 책으로 펴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골든 샤워 얘기요. 매춘부 얘기. 그 부분은 그 얘기가 2월 달 만남에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1월 달에 다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더군요. 미국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있는가. 다 큰 사람인데, 그로운업인데, 그리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을 평소에 많이 봤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뭐 러시아 매춘부들이 예쁘기는 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푸틴은 예쁘다고 하면서도 정말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성들을 너무 비하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했고요. 자,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도 끝내 러시아 개입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 그 내통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테이프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본부가 어떻게 했다는 것도 뭐 가능성은 있고 지금 그것을 공화당이 그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내통하지 않았다로 결론을 내렸고 특별검사는 지금 여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는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시리아를 공습할 때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와 친구고 도와주고 모든 뭐 군사적인 것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시리아가 국민에게 생화학무기 국제사회에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을 썼다 해서 미국이 벌 주느라고 프랑스, 영국과 함께 공습을 할 때 이미 러시아에게 공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심지어는 러시아가 여기를 공습해라 하고 미국에 알려줬다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증거라던가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하고 싶은 만큼이요. 정규 방송에. 미국 언론에서 제대로 된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로선 성이 차지 않아서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 푸틴이 어디를 그러면은 쳐라 하고 가르쳐줬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극진합니다. 미국이 그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러시아 외교관들을 그 러시아에서 생화학 그 신경가스를 써서 이중 간첩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외교 관계자들을 러시아로 추방해 버리는데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을 추방했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그 보좌관이 옆에서 아닙니다. 유럽은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외교관 숫자도 작고 그래서 다 합치면 뭐 저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토탈 숫자 얘기하라고 그랬어 하고 뭐 화냈다는 얘기 나오고요. 이번 주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자문하려고 그 변호사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고 가장 강한 후원자인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가 그동안 숨겨왔는데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크 코엔 변호사를 본인의 그 텔레비전에 자주 그 출연시키면서 민주당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켜 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클 코엔의 그 션 해니티의 어떤 문제를 그 비밀리에 상담을 했었다 하는 얘기도 드러났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마이클 코엔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과 변호사를 여러 명, 2명 더 공유하고 있더군요. 션 해니티가 대통령과 전화도 자주 하고 밥도 자주 먹고 또 뭐 골프도 자주 치고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대통령이나 뭐 저널리스트 친구가 없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있는데 그것이 그 이해상충 같은 것에 이 부분은 충분히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죠. 한 번도 본인의 쇼에 최근에 뭐 15번 이상 출연시키면서 마이크 코엔 변호사, 나도 이 사람한테 자문한다 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랬으니까는요, 딱 잡아뗀 뭐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1984년도에 그 포브스의 기자에게 내가 트럼프의 대변인이다 하면서 거짓말로 자신의 자산을 잔뜩 부풀린 거. 그래서 포브스의 400대 그 부자에 오르려고 나중에 올랐어요. 포브스가 미국 그러니까 400대 부자를 1982년부터 하고 있는데 84년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나단 그 그린버그라고 요즘에는 심층 취재로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본인이 다 그 테이블 들어보면은 어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 이름은 저희가 취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뭐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뭐 하니까 뭐 존 그 베런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본인이 자산이 500만 달러밖에 없었는데 1억 달러 있다고 부풀린 거예요. 20배나. 왜냐하면 그게 뭐 연모가 어디고 어디가 얼마고 아파트 유닛이 몇 개고 하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는 아버지 그 부동산 자산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99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본인의 그 자산은 100%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100% 오너십을 본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젊어서부터 미국 사람들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내가 트럼프인데 내가 트럼프 변호사입니다 하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것도 거짓말을 그 트럼프는 아버지 자산을 다 이미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서 포브스가 선정한 부자에 오르고 그것을 가지고 또 딜을 하고 그게 그 당신의 art of deal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물론 개인이 일할 때 사업을 하고 할 때 어느 정도는 돈키호테식의 것이 통할 때도 있고 돈키호테식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당시에 트럼프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 오래 해오고 이미 그 70대가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반도 안 갔잖아요. 임기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제발 이렇게는 국정을 운영하지 말아라 하는 거요. 그리고 의외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미국의 상원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1살 미만의 어린이를 의사당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것은 미국 전체적인 사회가 바뀌어가는 것과 같은 산모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건데 상원의원 하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던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 이라크 전에 갔고 지금 그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제이미 덕월스라는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이고 민주당입니다. 한국에도 몇 번 방문을 하고 비무장지대도 갔다 오고 한 그 의원이에요. 1968년생이고요. 나이 제법 많죠. 그런데 이 의원이 하원 의원이었을 때도 아이를 낳는데 이번에도 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참 미국 사람들 여러 가지로 대단하죠. 이 휠체어에 타고 다니면서 본인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그리고 그 아이를 모유를 먹인다고 의사당에 데리고 오는 이 법안을 본인이 이제 상정하고 만들어서 데리고 왔었어요. 실제로 그제였던가요? 데리고 와서 막 아이 옷도 사진을 찍어서 남자아이인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뭐 어떤 올릴 수 있는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했었어요. 사회를 그 반영하는 이런 일들이 의사당에서 있으니까요. 그와 함께 아직도 미국의 그 의사당에는 수영장이 남자 체육관에만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수영장에 들어갈 때는 예전에 못 들어갔고요. 최근까지 몇 년 전까지 못 들어갔고 왜냐하면 2명의 의원이 누드로 수영하고 싶다고 해서 여성 의원들 못 들어가게 했고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게 됐는데 남자 체육관에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몸이 많이 보이는 신체를 많이 노출한 비키니는 안 되고요. 원피스 가운데서도 거의 무슨 뭐 반바지 차림 정도의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런 그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왜 이건 남자 체육관에만 있느냐? 원래 상원 의원이 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원 의사당 2층에 그 여자 화장실도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는 이제 또 비슷한 이슈로 스타벅스죠.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해준 처음에 스타벅스의 필라델피아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흑인 손님 두 사람이 화장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뭐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커피는 안 사고 해서 뭐 경찰을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2분밖에 안 됐다고 하더군요. 앉아 있는데 이제 백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기다리면서 이 두 사람이 앉아 굉장히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점잖고 태도가 조용조용하고 앉아 있는데 그 스타벅스 그쪽에서 그쪽 카운터 쪽에서 누가 이렇게 와서 뭐 도와드릴 일 없느냐고 뭐 필요한 것 없느냐고 그래서 아직 없다고 하니까 커피 뭐 그래서 아직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한테 해서 경찰이 뭐 한 6명은 왔다고 하죠. 수갑 채우고 나가니까 뒤늦게 온 그 백인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 이게 뭐냐고 이거 인종차별이지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스타벅스가 CEO가 나섰고 회장인 그 하워드 슐츠까지 나서서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8,000개가 넘는 스토어를 5월 29일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 하고 그것도 무의식 중에 차별에 대해서 교육 뭐 몇 번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에 기업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스타벅스가 앞서가면 그리고 이게 스타트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스타벅스가 이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스타벅스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이슈인데 그 비욘세가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그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 첫 블랙 여성으로 와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고요. 남자들은 그전에도 했었어요. 뭐 에미넴이라든가. 그리고 퓨리처상에 음악도 포함되잖아요. 21개 카테고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힙합 블랙 가수가 켄드릭 라마가 퓨리처상을 받은 게 정말 그 하얀색이잖아요. 재즈 하면 하얀색 음악이잖아요. 재즈 재즈 브루스 하얗지 않을 수도 있네요. 뭐 루이 암스트롱 뭐 이렇게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그 재즈 클래시컬 음악 하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켄드릭 라마가 받은 것 젊은 사람이에요. 30살밖에 안 됐고요.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는 퓨리처상이 꽂힌 저널리즘이 골드 메달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과 팍스가 그렇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뉴요커가 다 받았어요. 공동으로 받기도 하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미투 무브먼트는 뉴욕타임즈와 뉴요커 워싱턴 포스트는 그 알라바마주의 14살 소녀를 포함해서 이제 본인이 검사였었을 때 막 그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했었다는 로이 모어 그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 못 됐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그 내용을 파헤칠 때 많은 팍스나 대통령이나 가짜 뉴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퓨리처도 그럼 가짜입니까? 퓨리처가 1917년부터 상을 줬던 것인데 상금도 많지 않아요. 퓨리처는 그 영광으로 그 평판으로 사는 거지 15,000달러인가 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와 팍스와 공화당이 가짜 뉴스라고 한 진짜 뉴스들이 저는 진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은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 진짜도 보도를 해요. 팍스도 진짜를 보도를 합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뉴요커도 진짜를 보도를 하고 어떤 때는 실수로 뭐 불충분하다던가 잘못된 것도 보도를 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정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럴 때 대체적으로 팍스는 입 싹 씻죠. 그냥 싹 다른 뉴스하고는 말고 이렇게 가는데 비해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회사는 정말로 1800년대부터 있었던 회사가 뉴욕타임스이거든요. 아주 작은 뭐 수십 년 전 것까지 때로는 이 그 정정 보도 같은 것을 하죠. 그게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먹고 사는 미디어와 정말로 그 자존심 있는 미디어와 다른 거죠. 자존심 있는 미디어들이 퓨리처상을 받아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뉴요커. 오늘 그 바브라 부시 여사가 화요일에 사망하고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그 장례식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오늘 멜라니아 여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보통 그 현직 대통령은 전 그 포스트 레이디 장례식에는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가문과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이가 나쁘기도 했지만 사이가 나빠서 안 간 건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안 갔습니다. 뭐 낸시 레이건 여사가 숨졌을 때라든가 포드 여사 그 둘 다 오바마 대통령 때 숨졌네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만 보냈고요. 대신에 오늘 당연히 뭐 73년인가 함께 산 1945년도에 결혼했잖아요. 두 사람. 바브라 부시는 대학교 다니다가 19살 때 결혼을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지금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와이프 거기에 나왔고 아들 그 부시 대통령 부부 이제 로라 부시 퍼스트 레이디와 뭐 또 잽 부시도 나오고 오바마 부부도 나오고 했는데 이 바브라 부시 여사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데 앞에서는 막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공화당인데도 개인적으로 낙태를 엄청 찬성했었어요. 그리고 그 HIV 바이러스에 걸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 저는 그 사진이 제일 인상적이거든요. 그때 그 바브라 부시 여사가 빨간색 셔츠인가, 아무튼 빨간색 스웨터인가 그런 옷을 입었었고, 지금의 그 할머니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이제 레이건 바로 직후니까, 88년인가요? 그때니까는 그 당시에 HIV가 막 처음에 시작됐었을 때고, 뭐, 동성연애자들, 뭐, 더러운 것들, 공화당에서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예요. 그런데 공화당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면서 가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키스하고 하는, 저는 그 사진으로 이 바브라 부시 여사는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물론 이제 남편이 뭐 군 출신이기도 하고 조종사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공화당의 어떠한 그 보수성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분이 물론 정치인 자신은 아니지만 글쓰기에 굉장히 글쓰기가 아니라 문맹률 없애기에 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는 막 나서고 하지 않았지만 뒤로는 조용하게 남편의 가장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가장 믿을 만한 자문이 바브라 부시 여사였다고 바브라 부시 여사를 잘 아는 자주 취재한 기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짜 진주 목걸이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70만 달러짜리 목걸이를 하고 다닐 때 100달러 미만짜리. 그래서 그게 이제 색이 바라면 또 이제 바꾸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88년도에 그 올랜도 센티넬 신문이 플로리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진짜예요? 물어보니까 가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92세로 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걸이를 평생 진주 목걸이를 다루면서 진주 목걸이 2줄, 3줄 하면 그 주름 가려지고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그 바브라 부시 여사, 저는 그 사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에게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멜라니아 여사가 개인적으로 이 장례식에 누구를 초대했냐면요. 뭐 조지 해니, 버디 카터 이 두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바브라 부시와도 함께 그 일을 했었고 한 사람은 전에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백악관에서. 그리고 버디 카터 씨는 지금도 백악관에 말하자면 수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브라 부시 여사를 좋아하고 바브라 부시와 함께 일을 했었던 이 사람들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 그 초대 손님으로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예쁘더군요. 자리는 어떻게 앉았냐면요. 오늘 그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앉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오바마, 또 그 미셸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앉았더군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오늘의 미국의 위크엔드 리뷰였습니다. 위크 어헤드입니다. 위크 어헤드는요. 당연히 이제 그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 전에 화요일에 먼저 책 한 권이 또 나옵니다. 이 책은 저는 지나간 일이라서 현재나와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말씀을 다음 주에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Chasing Hillary라고 해서 힐러리를 뒤쫓다 하는 책이 나왔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전략, 외전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진부한 것 같기도 하지만 들어둘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힐러리 클린턴은 그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이제 공화당, 특히 이제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deplorable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됐었고 일자리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남녀차별, 종교차별, 뭐 이민자 차별 이런 식으로 그 분노의 캠페인으로 몰고 갔던 것도 진 원인이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나가고 싶어 했대요. 대통령에. 그런데 나가면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본인을 완전히 짓밟아서 뭉갤까 하는 게 두려워서 못 나갔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널리스트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막 저도 분노했어요. 그때 막 저널리스트들 거기에 권투 레슬링 링처럼 그렇게 맞줄로 네모나게 힐러리 클린턴 주변을 치고는 거기까지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 어느 민주국가 이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합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굉장히 제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지고만 원인이죠. 게다가 대고 경제 정책을 조 바이든이 그렇게 하라 해라 해도 하지 않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내가 다 살려줄게요. 친환경은 무슨 친환경,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개탄스럽다라고 했던 그 유권자들에게 통한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역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과 러시아 정부 위키릭스를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정보를 훔쳐서 위키릭스에 올려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예전에 1972년도에 리처드 닉슨 재선 그때가 이런 것이었었는데 민주당 본부에 들어가고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네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트윗을 했고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트럼프 주니어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 폴 매나포트 대통령 선거대책부 위원장이요, 러시아 정보국 줄리안 아산지, 위키릭스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루돌프 줄리아니가 들어간 대신 글쎄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이 마이크 코엔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인데 마이크 코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결국은 맨 위에는 특검이 있는 것이고요. FBI가 들어가서 사무실, 집, 또 호텔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그 자료 가운데서 얼만큼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한데 이 마이클 코엔이 어차피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소가 되고 하면 이게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요. 와이프도 있는 사람이고 자녀가 2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일하면서 나는 트럼프를 위한 총알바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I would take a bullet for Trump. 그런데 글쎄요. 지금부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트럼프 타워의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보스가 맨하탄 포레스트 애비뉴와 같다. 맨하탄의 포레스트 애비뉴가 맨하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일방통행이잖아요. 보스가 항상 마이클 코엔 변호사에게는 일방통행식이었다. 이 사람이 말이 변호사지 변론을 직접 하고 이런다기보다 처리사, 해결사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직함은 변호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갑과 완전한 을, 꼼짝 못하는 그런 관계였고 너무 그동안 마이클 코엔을 불필요한 모욕을 주고 경멸적인 말을 하고 해고한다고 위협을 하고 마치 트래시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서 그동안은 뭐 본인이 일을 해야지 되고 돈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 파운데이션에서 변호사를 한다는 것 자체로 다른 일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번에 가져간 서류 가운데는 이 마이크 코엔 변호사가 하고 있는 택시 회사 것도 포함된 거잖아요. 택시 회사도 아주 그 터프한 잡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부동산 개발업과 마찬가지로요. 한때는 뭐 이 사람 택시를 200개 넘게 갖고 했었다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트럼프 변호사거든. 트럼프 파운데이션에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내가 좀 모욕 좀 당해도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있었다는 뭐 그런 그 얘기예요. 이 뉴욕 타임스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 마이클 코엔을 별로 가까이 하지도 않고 했는데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그 성인 영화를 찍은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 13만 달러 주고 뭐 인터뷰 못하게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변호사예요. 그런데 뭐 백악관 들어가고 그러더니 이 사람의 사무실을 딱 그 FBI가 급습하고 뭐 자료를 훔쳐가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지 하면서 주말에 저 플로리다주 별장으로 오라고 하고 전화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소가 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 마이클 코엔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여자 문제까지 다 처리를 해줬다면 이방카와 아들 그 트럼프 주니어라든가 에릭 트럼프라든가 이런 자녀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클 코엔의 입장이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되고요. 또 대통령이 요즘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법무부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부장관을 해고하면 나도 사임하는 거 고려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왜냐하면 제프 세션스가 본인 자신이 그 러시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요. 트럼프의 어떤 자문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스스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장관이 지휘를 하고 그 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다.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기 위해서 부장관을 해고하고 그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특별검사를 해고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프 세션스가 부장관 해고하면 나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참 그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7일은 한국과 북한,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가 보고 있는 그런 거죠. 그 정상회담.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그 생중계되는 것으로 보게 되겠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있으니까는요. 그 사이에 좀 다음 주에 투표할까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인준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뉴스 나올지 모르겠고 당연히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핫라인 내서 say hi, bye 부터 하겠죠.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and week ahead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